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선을 보였습니다. 국민 주권정부, 통합정부를 표방하면서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비롯한 전체 국정 중요 구성원들의 임명도 시작했습니다. 그 첫 행보가 역시 국민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이 모범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찾아서 청소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란과 계엄 속에서 국회를 지켰던 방어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이들의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로 국민 주권 정부가 표방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이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을 가장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돌봄 경제특위 위원장 맡아서 역할을 하셨죠. 그하고 이번 정무특보단장은 실질적 업무는 정무특보단장으로 네. 안기백 총괄 특보단장하고 같이 그렇죠. 더 도우면서 정무특보단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동대문의 안규백 위원장이 이번에는 특보단 총괄을 특보단장을 했었죠. 예. 그리고 과거에도 워낙 당에서는 뭐 조직 분야가 그렇죠. 그렇고요. 또 국방위에서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로도 지금 안규백 의원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자로 출발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 평민당 시절부터 당직자로 시작해서 정치를 지금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 아마 전체 우리 국회 전체에서 아마 최고참일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8대 때죠.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국방위 시작해서 뭐 지금 아마 정치권뿐만 아니고 국방계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아마 경력으로 봐도 그렇고 실력으로 봐도 그렇고 능력적으로 봐도 그렇고 완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네. 그런 실력이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죠. 지난번에 보니까 안규백 의원이 뜨니까 사성장군, 삼성장군 별들 수십 명이 딱 둘러싸고 뭐 완전히 그런 역시 국방 전문가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잠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그때 18대 때 원내 수석부 대표였거든요. 17대, 18대 이제 국회의원 그렇죠. 나셨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원혜영 원내대표, 네. 정세균 당대표, 제가 이제 원내 수석부 대표였었는데, 첫 해 이제 상임위 배치를 하고 또 뭐 간사들 뭐 이래서 우리가 야당이 그때 82명밖에 안 될 때인데, 네. 원혜영 대표가 그 업무를 거의 다 저한테 수석인 저한테 다 위임을 해 주셔서 상임위 배정을 했었는데, 안규백 교수는 이제 선배죠. 그렇죠. 선수는 저보다 아래였지만은 동대문이고 그래서 이제 국방위로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워낙 둘이도 좀 친해서 친화력도 굉장히 높은 분이죠. 예, 그리고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친했고 우리 뭐 선거 때마다 종로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리 와서 지원을 해줘서 개인적으로는 좀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다고 네. 국방위로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국토위를 좀 가고 싶었던가 봐요. 네. 몇 가지 얘기를 해줬죠. 가서 당장 한 열흘 지나면 나한테 와서 술 산다 그럴걸? 그러면서 쭉 앞으로 평소에 그리고 정치를 하는 동안 장담컨대 국방위만 하실 거다. 그러면서 네. 국방위의 장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덤으로 제가 그때 초선인대 간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정말 한 열흘 지나서 술 먹으러 가자 그랬더라고요. 지금까지 국방위 잘하고 계셔서 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문적 식견이나 지식들 또 이 맨파워 그다음에 쭉 우리 안보가 가장 중요한 나라에서 계속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흐름들까지 대외 정세들까지 가장 분명하고 또 전문적인 그런 역량과 능력을 겸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역할하신 거 보면요, 이제 청와대에서도 계셨고 또 국회에서도 계셨고 학교에서도 지금 국민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신한대 총장도 하시고 총장, 대학 교수 아주 화려한 이력이 있으십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네. 그때 이제 뭐 사실 대학원 특별하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인데 젊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대학원 올 것을 강권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정치를 하면서도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 강의를 제가 다녔고 네. 그러면서 뭐 틈나는 대로 학교와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참 보람 있는 일이었고 또 지금도 어떤 일보다 재미있고 네. 또 개인적으로도 좀 보람도 좀 느끼고 그러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대통령이 출범하는데 어제 행보를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청소 노동자들과 만나서 그분들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 그다음에 국회를 지켰던 방어원들 만나서 내란 세력,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입법부를 지켜준 데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어제는 취임 선서만 하고 정식 취임식은 7월 17일 제헌절에 한다고 그래요. 예. 그때 이름을 취임식으로 하지 않고 임명식으로 한다. 그 의미가 국민께서 임명해 주시는 자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처럼 권위적으로 내가 취임하는 게 아니라 국민 임명식을 받고 일하겠다. 이렇게 국민을 앞세우는 그리고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편에서 하겠다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첫 행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단히 그냥 흐뭇했지 않습니까? 특히 정무비서관 네, 의전병 수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왜냐? 결국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국회를 떠나서 네. 대통령실로 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방어원들도 그렇고 청소하시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결국 우리 국회를 지키고 지탱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민주주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가장 높은 일들을 이렇게 수행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 덕에 제가 이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잘 수행하고 이제 국민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입꼬리가 이렇게 귀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존중받는다. 그렇습니다. 예.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말씀대로 우리도 저분은 우리도 함께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런 자세로 이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저는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단히 의미 있고 정무적으로도 그 정무적으로도 대단히 잘 하셨다. 밑에 누가 참모들이 첫날은 그런 일정들을 참모들이 수립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돌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돌발 상황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의미 있는 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즉석에서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이하시는 분들도 예.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정부를 지향하는데 어제 좀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건 대개 이 오부 요인과 국회의원들이 참석 대상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야 의원들 모두 일어나서 취임 선서 때 기립박수를 쳤는데 딱 두 사람,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용태 위원장 두 사람이 앉아서 끝까지 앉아 있고 기립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인사 악수 받고 바로 외면해 버리고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90도로 인사하는데 인사 받지 않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야 뭔가 과거의 형식과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통합정부 가는 길에 격렬한 저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걱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정치적 정파적 이해라고 볼 필요도 없이 한 개인의 인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단순하게 일반 국민 일반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저는 인격의 문제다, 예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격렬하게 사적으로 싸움을 했다고 해도 결국 끝나고 나서 마지막 정리하는 데는 악수를 적장과도 악수하는 거죠. 악수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식, 실질적 취임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장소에서 그러면 그거를 물론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함께
맞이하는 자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함께 맞이하는 자리. 여기에서 무슨 정쟁이 있을 수가 있고 정파적 이해가 있을 수가 있고 대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모두가 다 함께 나중에 가서 뭐 정파적, 정무적, 정치적 뭐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대립하고 격렬하게 뭐 대립하고 그 싸울지라도 지금 이 자리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인격 예의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기도 하지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안타깝고 좀 볼썽사나운 일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선후배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 원내대표 취임이라 이때 인사를 갔을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대표 시절에 인사하면서 선배님 아주 예의 바르게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기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적이긴 하지만 사악한 범죄자로 이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실 어제 자리에서는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모습이 좋았을 텐데 좀 너무 인간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건가요? 저는 개인의 인격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상 뭐 또 달리 뭐 표현할 방법이 없죠. 과거에 뭐 여담임이긴 합니다만은 야당 대표단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취임하시고 얼마 있어서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이제 초치해서 식사하시고 또 간담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야당 대표인데 면전에서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저는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거는 뭐 대단히 잘못됐고 대단히 염치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또 대통령이 초치한 소수의 계신 자리니까 하고 그 취임식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은 어쨌든 그분도 취임식에서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세계 모든 시민들이 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불성사나운 일이었습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상고 출신이라고 모욕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방분권, 또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가치들, 깨어있는 시민을 강조했고 민주주의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었죠. 저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지난 5월 23일이 서거 16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소탈하고 서민과 함께하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외치는 그 용기를 지금도 많이 기억하거든요. 같이 경험하셨던 노무현 대통령. 좀 우리 국민들 제가 뭐 말씀 안 하셔도 더 잘. 아니요, 그래도 직접 어려운 역경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또 같은 그 성장 과정들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오면서 또 학교도 변변히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뭐 성취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사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권력을 이렇게 겸손한 권력자로서의 이 역할들을 해 오셔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저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또 대통령으로 그렇죠. 이 선택을 해 주셨고 그 과정들이 살아온 이 삶의 궤적들이 같은데 그 과정도 또 약간씩 좀 차이가 있거든요. 뭐 그 차이가 있어도 또 그 차이라는 게 또 다른 차이도 아닙니다. 결국 조금씩의 차이, 과정들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들이 그래도 반칙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성과들을 이뤄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좋은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아까 취임식 때 나와서 국회 방원들이나
또 청소 노동자들 이렇게 손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신 이 모습들에서 비춰졌듯이 또 지금까지 해오신 과정들도 그렇듯이 결국 우리 국민들과 거리를 좁혀서 또 신뢰를 주면서도 또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저는 하실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또 한 명의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또 지도자로 그렇게 기억하기를 출발선상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5년 동안 그래서 성공적인 국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시길 그렇습니다. 바라는 네. 마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는 또 8월 18일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또 16주기거든요. 예. 며칠 후면 또 6.15 남북 정상회담 25주년도 있는데요. 보셨던 김대중이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김대중 대통령을 꼽았었거든요. 잘하면서 우리 세대들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하면서 그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고 또 희망을 함께 공유하면서 꿈을 키워왔던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최초로 그렇게 죽은 사선을 권력에 의해서 사선을 5번의 죽음의 고비. 그렇게 넘나들면서도 굴하지 않고 그 역경을 헤쳐나오면서 그 힘이 민주주의고 국민이었고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죠. 네. 김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일제를 극복하고 그러면서 제2의 또 이제 식민지 IMF 경제적 식민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IMF를 극복한 그러면서도 또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국민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또 물꼬를 터서 희망을 이렇게 키워주신 그렇죠. 그런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러셨고 좀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우리들이 그런 꿈들을 더 키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 희망이 아니고 현실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업무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조만간 청와대를 이제 다시 보수하고 정비해서 이동을 할 거라고 계획은 어차피 청와대에서 이제 직무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실 때 이 수리하고 다시 청와대로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그리고 그 수리하더라도 좀 보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애시당초 용산으로 가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언론에도 일부분 드러났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보안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보안시설뿐만이 아니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단시일 내에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하나하나 다시 이제 국민들에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점검을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촉박 급하게 할 일은 아니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또 가장 신속하게 또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은 이 용산에서 시작을 합니다만은 정신은 청와대에서 또 국민과 함께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질문을 시작하실 것이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관저의 문제입니다. 관저의 문제인데 지금 당분간 지금 인천 계엄에 있는 집이죠. 사제에서 자택. 왔다 갔다 하시는데 동선이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단순하게 동선이 길다라는 것은 단순한 동선이 아니고 결국 그 대통령이 이 동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저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통제하면서 올 수밖에 없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의전비서관 처음 시작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아침 일찍 움직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출근 시간이 걸리고 또 퇴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호를 잡을 수밖에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잡지도 통제할 수밖에 없죠. 통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선택했던 제가 이제 의전비서관이 최종적으로 그때는 경호실장하고 협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그냥 헬기로 가자. 출퇴근 시간에. 네. 그래서 다른 헬기를 좀 많이 이용을 했던 게 이 그 출퇴근 시간이 걸려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 그런데 지금 이제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경인선이라는 게 보통선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저 문제들은 좀 더 지금 아마 숙고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숙고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용산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삼청동에 총리 공간이 지금 비어 있고요. 다른 삼청동 총리 공간은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드린다면은 총리 공간을 우선적으로 좀 선택하시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총리의 직무는 지금 세종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와 계실 때 이제 관제를 쓰는데 그래서 조금 총리한테도 피해를 덜 줄 수가 있는 게 세종 문제이기 때문에요.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새 총리가 지금 임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빨리 그렇습니다. 수리하고 예. 거기 계시다가 들어가는 시설도 좀 협소하긴 하지만은 그 사이에 아파트 사주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제 또 회의 공간들이나 그 여러 가지 공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대통령 공간이 업무하고 아주 적합한 장소다. 일부 언론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다음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으로의 이전 이것을 약간 미친 짓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미친 짓이었죠. 왜냐하면 거기는 불법이라든가 거기다 또 이전한 이유가 건진법사 천공 그리고 무속에 의해서 죽음을 급사를 피하기 위해서 옮긴다. 결국 두 가지인데요. 네. 현실화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우려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군사 독재 정권을 우리가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 내리 속에 군 하면은 움찔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용산에 지금 그 국방부 건물을 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다 군수nep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군시설이 다 거기입니다. 국방부 합참 모든 근데 시설이 제가 그때 어디 방송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글로 기억합니다마는 군의 대통령실이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죠.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제2부속실 설치 안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했죠. 결국은 모든 거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죠. 책임질 일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렇죠. 그것이 통제받지 않고. 윤건희의 난, 김건희의 이런 것들이. 국정까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시로 언젠가는 지금 세종시로 가야 될 지금 그 시기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정부 이전하면서 모든 게 청와대까지 대통령실까지 지금 그 세종시로 가는 게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당시에 세종시에 집무실도 두겠다라고 또 윤석열도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만은 그럼 차라리 그냥 세종시로 바로 가버리든지요.
네. 용산으로 갈 밖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통일시대에.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네, 그때 네.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써도 그러면서 뭐 그 무속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수한 네, 불법과 권위주의로 탈권위로 얘기를 하다면은 용산이 훨씬 더 권위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국민들이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반경 뭐 100m가 아니고 반경 뭐 1km 뭐 500m 1km 안에도 어떻게 가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도 전혀 불가능하죠. 담장 안으로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네. 없는 그런. 그리고 곳곳에 그 그렇습니다. 경호하는 그렇습니다. 여러 요원들이 서 있기 때문에요. 일반 네. 국민들 감시를 받으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감이 그러면서 우리 있거든요. 국민들 지금 이제 재정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게 그렇죠. 됩니까? 예. 그런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들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역할이 의전 비서관 하셨으니까 의전 비서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탁현민 비서관이 있었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우리 서가번 비서관이 그 우리 이제 계시는데요. 이른바 어공이죠, 어공. 네, 네. 정무직이 최초로 제가 의전 비서관을 그러니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한 게 과거에 이제 의전 비서관들을 지금 뭐 보수 정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대사들 그렇죠. 중견 이상 고위 대사 외교관 네, 출신. 외교관 네. 출신들이 이렇게 했고 반기문 총장도 의전 비서관 출신입니다. 외교부의 중요한 보직인데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대통령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군사독재 정권 시대의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이 프로토콜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프로토콜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체적으로 그 중요한 그 프로토콜은 외교적 프로토콜이 제일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무적 판단이 그 어느 자리보다 중요하다.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결국 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정으로 구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일정으로. 외교적 프로토콜도 그 일정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국내 외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외교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이제, 형식적인 프로토콜에 얽매이는 문민 거죠. 정부 이후로는 그 한계들이 노정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정무직인 제가 이제 의전 비서관을 그렇죠. 하게 됐었고, 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탁현민 비서관도 있고, 이번에 누구냐, 권혁기 권혁기 실장이 정무실장이 비서관으로 갔더라고요. 아마 청와대에서 춘추관장도 했고, 했죠. 여러 가지 당직자로 오랜 동안 당에 역할을 또 했죠. 오랫동안 했고, 또 특히나 또 언론 관계 업무들도 네. 언론 홍보 관련 업무들도 또 많이 해서 잘할 좋은 인재를 제대로 발탁하셨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좀 저는 드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굉장히 즉흥적인 게 많거든요. 어제도 그렇습니까? 국회 노동자들 뭐 만나러 가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기 때문에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무적 기능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이 또 잘했던 여러 가지 이 이미지를 만들고 대통령이 국민께 친숙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떤 꼭 이벤트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잘 마련하는 거. 그럴 때는 좀 그런 탁현민 비서관 같은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정무적인 판단을 잘했던 우리 서가법 비서관 같은 이런 전문가들 이런 기능이 섞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 이제 의전 비서관실이 있고 그다음 또 행사기획 비서관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때는 이제 의전 행사기획 한 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전 비서관이 제가 이제 팀장을 맡아서 이제 해왔는데 대통령 일정을 기획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의전 행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 그렇죠. 또 청와대 내의 수석실 각 분야별 수석실에서 다 그 일정들을 중요한 그 일정들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각 부처별로 필요한 그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분야별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 요청을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일정 기획 회의를 그렇죠. 하게 되는데 거기 그 일정 기획 회의에서 이제 그 일정들을 기획하게 되고 그 일정들을 하나하나 수행할 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좀 더 소구력 있게 또 좀 더 그렇죠. 감동을 좀 더 또 분명한 메시지를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정이라는 게 일정이 이 대통령의 정치 또 국정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국정 수행에 국민들이 얼마만큼 빨리 이해하고 또 그 일정을 통해서 안심을 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곳이 결국은 의전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팀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거다. 또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도 다 함께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임기응변 능력이 본인 뛰어나서 스스로가 또 잘 하실 수 본인 있다고 스스로가 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잘 네. 아무리 대본이 좋아도 그렇죠. 아무리 대본이 좋아도 연기자들이 그렇죠. 예, 연기를 잘해야만 국민들이 감동을 주고 또 흥행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 결국은 그 뭐 쇼를 해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쇼를 해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또 진정성 하시는 있게 일들을 전달하는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게 하느냐. 그래서 그 감동이라는 건 진정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런 소중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잘하시죠. 네. 그래서 그동안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 예. 또 이 권혁기 비서관에게도 많이 좀 전수해 주시고요. 예. 조언도 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럼요. 예. 네. 자, 지금 인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새 총리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 자리를 하고 오늘 통일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해야죠. 지금 제2의 IMF 위기 그 못지않은 정말 엄청난 위기다. 민생 중심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총리 지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셨죠? 예. 저도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그간에 조금씩 그 기동량으로 뭐 몇 분들이 하마평이 돌아다녔죠. 몇 분들이 좀 이제 했고 특히나 이제 우리 김석 후보 총리 후보는 그 중에서 좀 일찍부터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이름이 많이 거론됐죠. 거론됐지만은 설마 했는데 정말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또. 네, 워낙 같이 개인적으로 정치도 같이 하셨고요. 했고 친한 것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어쨌든 정치도 일찍 또 시작을 했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신 네. 분이시거든요. 정치도 일찍 시작했고 또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로서 잘해왔고 또 그간에 서울시장 후보분도 비록 있었죠. 했지만은 시장까지 치렀고 그렇지만 또 정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또 시련과 고통을 겪었거든요. 좀 오랫동안 그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걸 정말 쉽지 않은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경이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돌파해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 들어와서 정치권에 다시 롤백을 해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는 모습들 좀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잘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과정에서 그 시련과 역경의 과정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젊은 시절 일찍 정치에 입문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채우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좀 커져왔어요. 그렇죠. 몸집이 좀 커졌어요. 네. 저도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저 전까지는 편하게 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몸집이 너무 커져서 편하게만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특히나 이 윤석열의 이 내란 음모를 거의 최초로 이 정치 공론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단순하게 어디 그 루머를 가지고, 그거를 뭐 탐정처럼 파헤쳐서가 아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본인이 축적한 역량들과 함께 합쳐져서 그런 예지력이 나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누구도 믿지 않았는데, 할수록 좀 더 저를 또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했는데 하다가 정말 그렇게 그러면서도 믿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게 또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그런 일을 헤쳐나가는 과정들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를 모시고 그 헤쳐나가고 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지도자로서의 또 자리매김이 충분히 했구나. 너무 안도했는데, 네. 지금 이 위기 국면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파트너로서 또 협력자로, 조력자로서, 충분히 관료들을 이렇게 관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수행해내는데, 대단히 실무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하는 그런 그 말 그대로 국무총리로서의 역할들을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겠다. 믿음을 가지시는 거죠. 믿음 있고 아주 발탁하신 대통령의 해안이다 이런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뭐 청와대 출입도 해보고 각 부처 출입들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총리의 역할이 정치인 출신 총리가 행정부의 관료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국정의 방향과 이런 부분과 함께 협치가 되도록 하는 그 힘이 중요한데 그럼요. 대통령 보좌와 또 각 부처에 수십만 수백만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 경험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제 전체 이 정무적인 판단들. 행정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오해하고 또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결국은 행정 경험이라는 거는 어떤 의제, 또 어떤 이슈, 또 과제 이런 것들을 각 분야별로 가장 효율적이고 또 능률적이게 또 신속하게 네. 또 책임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회라는 게 통법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에 통법부였죠. 네, 통법부였습니다. 법을 통과만 시켜주는 예. 역할. 그러나 지금 국회는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역할들을 다 보고받고 또 그 자료들을 행정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과 같이 다 이렇게 또 의논하고 또 토론하고 같이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또 공부하지 않으면은 수행해내기가 어려워요. 네. 또 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지 않는 정치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절대로 또 지도자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집이 커졌다라는 게 쉬는 기간에 정치권 밖에 있으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많은 공부를 했다. 이렇게 그렇게 느꼈고 또 하나 들어와서 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반증해서 결국은 그 공무원들 각 부처의 그런 업무들을 파악하고 또 그런 것들이 예산이 또 뒷받침돼야 되고 또 법으로 구체화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각 부처는 행정 경험이라는 건 자기 부서에 예를 들면 행안부는 행안부, 기재부는 기재부, 또 산업부는 산업부, 노동부는 노동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 칸막이에서
그 업무들을 쌓아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관, 차관급 이상, 뭐 1급 이상 되면은 이제 저 부서 간에 그 협의도 갑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런 경험들은 국회 4년만 하면은, 국회의원 4년만 제대로 공부하면서 하면은, 충분히 다 익히는 과정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행정 경험이라는 거는, 대단히 행정 경험이라는 거 표현하는 것들은 대단히 의도적인,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의도적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고 생각합니다. 싶은 말씀이요.